저당 유동화 제도. 이제 저당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유동화가 이루어지려면 두 개의 저당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1차, 2차 두 개의 저당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 1, 2차 저당 시장이 누구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고 뭘 하는 곳인가 또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이 어떤 게 있는가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고자 하는 자금 수요자가 있어요. 이 수요자가 이제 대부분 무주택 서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자금 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없으니까 1차 대출기관에 가서 자금을 융통하는데 1차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새마을금고나 농협, 축기업, 수협 이 제1, 제2 금융권을 통틀어 금융기관으로 표현하는데요.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가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하고 분할해서 이제 상환을 받으니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도 이제 자금을 융통합니다. 2차 대출기관에 가서 역시 금융기관도 대출을 받아요. 자, 1차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2차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이라 하지 않아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동화를 담당하는 유동화 중개기관은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KHFC 줄여서 HF라고 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표적인 유동화 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SPC라는 특수목적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유동화를 담당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2차 대출기관인 유동화 중개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서 금융기관도 역시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분할 상환을 하는데 이 부동산 금융은 담보금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겁니다. 근데 무주택 서민들인 차입자는 자기가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주택을 직접 담보로 제공했죠. 그죠? 근데 금융기관이 뭐 한 5천억이 필요한데 5천억만큼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이 없겠죠.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담보가 되느냐. 차입자에게 지금 대출해주고 확보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1억짜리 저당권도 있고 3억 5천짜리도 있고 뭐 4억 8천짜리도 있고 8천만 원짜리도 있고 별별 저당권이 다 있어요. 그 저당권을 모아서 5천억짜리 저당권 묶음을 만드네요. 그 저당권 묶음을 저당풀 또는 저당 패키지라고 합니다. 저당풀, 저당권 묶음. 이 저당풀을 담보로 금융기관도 역시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을 상환을 해요. 그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역시 대출을 5천억을 일시불로 해주고요. 그걸 또 뭐 한 20년, 30년 동안에 매달 나눠서 200, 300만 원씩 상환을 받아오면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역시 또 자금을 조달해야 돼. 그 방법이 이제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저당권 묶음, 이 저당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당권 묶음을 넘겨받았죠. 그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이 저당풀을 담보로 정권을 발행해서 그 정권을 투자에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합니다. 요때 이제 만들어지는 정권이 그지? 바로 주택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정권.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 정권이라고요. 주택 저당을 아까 모기지라 그랬죠? 그걸 담보로는 백더, 정권은 시큐리티스. 그래서 이걸 MBS라고 하는 거다. 바로 MBS라는 주택 저당 정권을 발행해서 이걸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받아 가지고 이 자금을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게 대출해 주기도 하고 또 시중은행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요 장기간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이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 대출해 주는 장기 대출 상품이 모기지론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기지론이라는 것도 등장했죠. 자, 이 부동산 금융은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 금융의 흐름도에서 이제 두 개의 저당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자금 수요자와 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금융기관. 이 원래 저당 차입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저당 차입자를 수요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자는 뭐 저당 차입자가 같은 말입니다. 이 저당 차입자인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이 시장을
제1차 저당시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1차 저당시장.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은 수요자와 누구?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시장이고요. 여기서 뭘 했다? 최초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이 이루어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처음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시장. 이게 1차 저당시장.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다른 말로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저당채권이 형성된다 그 말이나 저당권이 설정된다 같은 말입니다. 저당권을 최초로 설정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을 1차 저당시장을 하고요. 이제 1차 저당시장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죠. 그럼 그 설정된 저당권을 모아서 저당풀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형성했어요. 저당권을 상표로 만들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들여서 자금을 조달한 겁니다. 또 여기서 사들인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정권을 발행해서 그걸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들여서 또 자금을 조달했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상표로 만들어서 팔고 사고 팔고 사서 자금을 조달한다.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저당유동화 또는 저당채권 유동화라 그랬잖아. 그죠? 이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저당시장은 제2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이란 1차 대출기간과 2차 대출기간이 1차, 2차 대출기간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 사이에 만들어내는 시장. 여기 2차 저당시장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저당시장은 1, 2차 대출기관과 누구? 투자자. 이 대출기관하고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고요. 2차 시장에서 뭘 했어? 1차에서 저당권이 딱 설정되면 이 설정된 저당권을 상표로 만들어서 여기서 팔고 사서 자금을 확보했고 또 여기서 또 그걸 상표로 만들어서 정권을 만들어서 여기서 팔고 사서 자금을 확보했죠. 그죠? 1차 시장에서 설정된 저당 채권이 MBS라는 정권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 저당권을 상품화시켜서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다.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저당 채권을 정권화 유동화시키는 시장, 이런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 바로 이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2차 시장인데요. 1차 저당시장은 유동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바로 2차 저당시장을 하는 거고요. 1차 시장은 유동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최초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냥 저당권을 설정만 하는 시장이고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걸 이제 상표로 만들어서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유동화잖아요. 그죠? 저당권을 지금 팔고 사고 팔고 사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이 2차 시장에서 이 저당권이 유동화되는 시장, 이게 이제 2차 시장이다. 그래서 2차 시장은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이고요. 원래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저당 수요자는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지만 뭐 금융기관이 그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지 투자자한테 정권을 받아서 파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저당 원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당 차입자, 이 자금 수요자하고 2차 저당 시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이 수요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출 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 사이에 만들어내는 시장, 이걸 2차 시장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장 지금 대표적인 상품이 뭐죠? MBS라는 거죠. 그죠? 이 MBS가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죠? 주택 저당 증권. 이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MBS가 이제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품인데 여러분이 이 그림으로 보면은 MBS를 주로 누가 발행하고 있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저당권 묶음을 담보로 발행하는 정권이 MBS 아닙니까? 그지? 그럼 MBS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의 적용을 받았어요.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MBS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니까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MBS를 발행해가지고 투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서류상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서류상 회사가 SPC라는 특수 목적 회사예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 목적 회사.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이 이 특수 목적 회사인 SPC를 설립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MBS를 반해서 투자한테 매각을 하고 바로 자금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MBS는 2차 대출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1차 대출 기관인 금융기관도 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네, 그죠? MBS는 금융기관도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MBS는 뭘 담보로 발행을 했지? 주택저당권이잖아, 저당권. 이 주택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MBS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MBS의 담보는 요거밖에 없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렸잖아요. 그걸 상표로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걸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 MBS 아니야. 그러니까 MBS는 유일한 담보가 차입자에게 대체해주고 확보한 저당권입니다. 주택저당. 이게 유일한 담보가 되는데 금융기관이 MBS를 담보로, 그러니까 주택저당을 담보로 MBS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기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이 있어.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수 있죠. 그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또 자금을 확보해도 돼요.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증권은 바로 ABS라는 거야. Asset Backed Security.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그래서 이걸 자산담보증권이라는데요. 역시 이제 금융기관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매각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게 하거든. 그때 이제 역시 이걸 또 발행하려면 SPC라는 서류상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금융기관이 SPC를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증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 MBS고 금융기관이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 ABS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당연히 MBS에서 나오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MBS가 그죠? 금융기관이 자금을 확보하는 대부분의 수단이 바로 이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요 ABS를 문제를 낸 적도 있습니다. 30회 시험에서는. 근데 올해는 당연히 또 MBS에서 한 개 정도 예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다? MBS 주택저당증권인데 여기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주택저당증권 첫째 가지 MPTS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MBB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MPTB.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MBS를 대표하는 상품이고요. 먼저 요 세 가지부터 이제 구분을 딱 해놓고 이 세 가지 외에 MPTB하고 구조가 똑같은데요. 발행 구조가 동일하게 만들어진 채권이 한 개가 있어. 그게 CMO라는 게 있습니다. 이 CMO는 물론 MPTB하고 구조가 같기 때문에 위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딱 구분한 후에 CMO는 MPTB와 같다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은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주택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이 MBS라고 그랬잖아, 그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차입자들이 있죠.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차입자. 이 무주택 서민들이죠. 그죠? 무주택 서민들인 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금융위원회 갔죠. 은행에 가가지고 자기가 구입하는 주택을 어떻게 했어? 담보로 제공하고 그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렇죠? 근데 금융기관이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으니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확보한 무수히 많은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그 저당권을 담보로 MBS라는 증권을 발행해서 이걸 투자한테 매각을 했거든. 그죠?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자금을 융통받은 거예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잖아요. 그럼 이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은 반드시 두 가지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 지분을 딱 획득하는데 첫째는 저당권을 하나 확보했죠. 그러니까 차입자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그럼 저당권을 실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담보로 정된 주택의 저당권을 실행해가지고 이 주택을 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락이 되면 경락대금에서 채무를 우선적으로 회수를 하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 아닙니까?
돈만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하겠다. 경매에 들어갈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을. 요거 한 개 확보했고, 그 다음에 또 차입자에게 대출을 했기 때문에 차입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금융기관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두 가지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금융기관이 자금이 없어가지고 일시불로 대출을 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으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차입자에게 대출해준 무수히 많은 저당권을 모았어. 그걸 담보로 정권을 발행해서 투자한테 팔았잖아, 그지? 거기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MBS를 발행해가지고 투자한테 매각을 할 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지분이 있죠.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그죠? 근데 요 두 가지 지분을 투자자에게 다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를 한 개도 주지 않고 금융에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MBS만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 두 가지에 대한 지분 중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금융기관이 하나는 투자자가 갖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MBS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금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이 두 가지를 모두 금융기관이 다 보유하느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투자자에게 넘겨버리느냐, 거기 둘 중에 한 개씩 나눠 갖느냐, 요 두 개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기관이 갖는지 투자자가 갖는지 하나씩 나눠 가지는지, 요 두 가지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MBS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MBS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는지 금융기관이 갖는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제일 문제적 정리할 포인트는 뭐냐, 요게 M은 뭐죠? 이게 모기지에 머리를 땄다니까 주택 저당이라는 뜻이죠.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정권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모기지 주택 저당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끝에 S가 붙은 게 있고 P가 붙은 게 있다. 요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S는 시큐리티스, 정권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아까 금융론에서는 정권하고 같은 말이 뭐였대? 정권이나 주식이나 지분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주식, 지분, 정권은 같은 편이다. 그걸 알면 좀 쉽다 그랬잖아, 그지? S가 붙으시면 이게 정권이라는 뜻인데요. 정권, 즉 지분, 주식 같은 말이니까 지분 형태로 만들어지는 MBS다 이런 뜻이야. MBTS는 지분형 정권입니다. 지분형. 그다음에 MBB는 모기지 백드 본드니까 본드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채권. 그래서 MBB는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MBS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MPTB도 B가 붙었지. 그럼 이것도 역시 본드야. 모기지 페이스로 본드니까 본드니까 채권인데 이름은 이거는 채권형이다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 이름은 본드가 붙어서 채권이지만 그죠? 요 MPTB는 위에 두 가지를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MPTS와 MBB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분과 채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지분, 채권 두 가지를 합쳐서 혼합형이고, CMO도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MPTB하고. 그래서 CMO도 역시 MPTS하고 MBB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혼합형 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MBS가요. 이게 지분형인지 채권형인지 혼합형인지 아주 중요해요. 이걸 구분하기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이런 것들은. S가 붙었다 지분형, B가 붙었다 채권형인데요. MPTB하고 CM은 채권형이다 그래서는 안 돼. 위에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는 혼합형 정권이다. 이걸 먼저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MBS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 금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이 뭐가 있노?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두 개가 있죠. 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이 두 가지에 대한 지분을 누가 가지느냐 이 말이야.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그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걸 이제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 원어도 다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야. MPTS는 여기 PT가 있죠. 그죠? 이 MPTS의 PT는 패스 스루에 머리글자를 딴 거야. 패스 스루에 머리글자를 딴 거고요. MPTB에도 PT가 있죠. 여기에 PT는 패스 스루가 아니고 페이 스루입니다. 페이 스루에 머리글자를 딴 거네요. 어렵죠, 이제? 그러니까 모기지 패스 스루 시큐리티죠. 패스 스루가 뭐냐? 내가 패스 스루 지분을 다 넘겨버린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지금 MPTS를 발행해가지고 투자한테 매각을 하잖아, 그죠? 그때 지가 갖고 있는 지분이 두 개 있지.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이 두 가지 지분을 다 넘겨버린다 이 말이야. 스루한다. 패스 스루를 거꾸로 적으면 뭐고?
패스스루 거꾸로 적으면 스루패스제. 스루패스는 들어봤어요. 패스스루는 안 들어봐도. 못 들어봤나 스루패스도. 어쩌저게 손흥민 축구 경기 안 했습니까? 13호 골 폭발하는 거 안 봤습니까? 내가 공을 잡았어. 어? 안정환이가 공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이천수 선수한테 패스를 한다. 그러면 아나운서가 뭐라 그래? 안정환 이천수 선수 스루 패스 했습니다. 이래 안 하더나? 축구 경기 볼 때. 스루 패스 거기서 안 나왔어요. 안 들어봤나? 축구 안 봐요? 내가 보라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뭐 젠장. 참. 내가 공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죠. 그러면 진팔이 세미에게 패스했습니다. 이게 스루 패스에서도 이게 나온다니까. 이 스루 패스가 뭐냐? 내가 잡은 거니까 내 거죠. 내가 잡은 공은 내 거란 말이야. 내 게 뭐야? 지분이지 내 거. 내 거. 그걸 남한테 넘겼다. 지분을 넘겨버렸다. 이때 스루 패스라는 거야. 패스 스루. 어? 그럼 금융위원이 스루 패스했다. 지가 가진 지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걸 패스했다니까 뭐 스루했다 넘겨줬다. 투자자에게. 그지? 그래서 지분을 넘겨버린 정권. 그래서 지분 이체 정권 이렇게 변한 거야. 지분 이체 정권. 근데 요거는 이제 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둘 다 넘겼잖아요. 투자에게. 그지? 그럼 저당권과 원리금수권을 전부 다 누구에게? 투자에게 다 넘겨버렸다니까. 그래서 저당권이나 원리금수권을 투자자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PTB는 봐봐. 모기지 페이스로 본더라. 페이스로. 페이가 뭡니까? 돈. 네 월급을 받는 할 때 페이 얼마냐 이러지? 돈이 페이란 말이야. 그래. 이 두 가지 지분 중에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이거 아니야. 원리금 수익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돈 받을 권리죠. 요 원리금 수익권만 페이만 수료했다. 돈 받을 권리만 넘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 중에 원리금 수익권만을 투자에게 넘겨버리고 저당권은 안 넘기고 자기가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원리금 받을 권리만 넘겨주니까 원리금 이체 채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원리금 이체 채권. 원리금 받을 권리만 넘긴다고 해서. 근데 한글 몰라도 돼요. MPTB 이거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원리금 받을 권리인 돈 받을 권리인 원리금 수익금만 누구에게 투자에게 넘긴다는 뜻이죠. 원리금 수익금만 투자에게 넘기고 저당권은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보유하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원리금 수익금만 투자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이제 CMO는 그죠? MPTB하고 똑같으니까 구조가. 역시 CMO도 MPTB처럼 저당권은 금융기관이 그대로 가져요. 그리고 원리금 수익금은 투자에게 당연히 넘겨버립니다. 이건 구조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MPTB와 CMO는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MBB는 그죠? 모기지 벡터 본드니까 MBB 그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근데 이 MBB는 아무것도 안 넘겨요. 서류라는 게 없죠, 그죠? 이 T자가 안 들어가 있지. 그럼 서류하는 게 없다 이 말은 뭐야? 아무것도 안 넘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당권 원리금 수익을 그대로 금융기관이 다 갖는다는 거야. 하나도 이건 투자에게 안 줍니다. 금융기관이 원리금 수익하고 저당권을 그대로 다 보유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MPTS는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을 전부 투자에게 다 준다, 둘 다 그죠? 둘 다 좋고 MPB는 금융기관이 둘 다 보유하죠. 하나도 안 넘기고 금융기관이 다 보유하는 거고 MPTB는 금융기관이 한 개, 투자자 한 개 나눠 갖는 거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 거의 80%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가 여기서 80% 답을 요구한단 말이야. 잘 봐. 시험 때까지 죽어도 안 잊어버릴 만큼 딱히 금융기관이 은행이잖아, 은행 그죠? 은행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뱅크라고 합니까? 어려운 단어인데 그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네. 그죠? 뱅크를 참네. 그럼 보라고. MPTB는 T도 한 개가 있고 B도 하나 들었죠. 그러니까 뱅크가 하나 가지고 투자자가 하나 갖는다 이 말이야. T 하나 B 하나니까. 투자자 하나 뱅크 하나 나눠 가지지. MBB는 P만 두 개 있고 T자가 없지. 뱅크가 두 개 다 간다 이 말이야. 금융권이 둘 다 가졌죠. MPTS는 T만 있고 B가 없어. T자밖에 안 나와. 그냥 투자자가 다 갖는다. 그리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T 하나 B 하나면 투자자 하나 뱅크 하나. B만 두 개면 뱅크가 둘 다. B가 없고 T만 나온다. 투자자가 다 갖는다. 끝. 쌈파가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슨 위험을 부담하느냐? 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주체가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데 어떤 위험이냐? 차입자가 원리금 납입을 연체한다.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리금을 못 받으니까 위험한 입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그죠? 10년 상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놓고
9개월 만에 조기 상환을 해버린다. 그럼 조기 상환 이후에는 이자 수입이 안 생기죠. 그럼 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이자를 못 받으니까 위험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이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라든가 원리금 납입 연체에 따른 위험을 전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자 MPTS 그다음에 MPTB CMO는 전부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어?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있죠. 투자자에게 다 원리금 수익권을 넘겨버렸잖아요. 이거 세 개는 그죠? 근데 MBB 요거 한 개만 딱 원리금 수익권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죠. 유일하게 요 MBB입니다. 요 MBB 이것만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원리금 수익권을 갖고 있으니까 금융기관이 그대로 위험을 부담해요. MBB는 금융기관에서 위험을 부담하지만 나머지 MPTS나 MPTB라든가 CM은 원리금 수익을 전부 투자자에게 줘버렸단 말이야. 그럼 원리금 수익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원리금 수익권이나 저당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것도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MBS 중에 유일하게요. 금융기관에서 원리금 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는 딱 이 한 개밖에 없어요. MBB. MBB만 저당권이나 원리금 수익권을 모두 금융기관이 부여하므로 금융기관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익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부 증가시키다 이 말이야. 금융기관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부 드는 거죠. MB에서는 요 정도까지 구분하면 95% 답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MO라는 거는 CMO는 구조는 이제 발행 구조는 MPTB하고 똑같아요. MPTB와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 위에 세 가지 먼저 구분한 후 MPTB와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 근데 요 CMO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의 취약한 자금력을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CMO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에서는 대부분 CMO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거 이름이 다계층 채권 이렇게 표현한대요. 뭐 다계층 채권 또는 다계층 저당 증권 뭐 아주 용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억을 융자를 받고요. 10년 상환 조건이다. 10년 상환 조건으로 연 이자를 4%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런데 이 10억을 융자, 일시불로 융자를 해주고 10년 동안 그죠? 120개월 동안 매월 이렇게 연 4% 이자로 이렇게 상환해 오면 그죠? 10억 빌 줬는데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상환하겠죠? 그럼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출 초기에는 원금 회수가 어려우니까 금융기관이 자금력이 취약해가지고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좀 초기에 우리가 차입자가 좀 많은 원금을 변제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10억 하니까 너무 금액이 커서 안 되겠다. 1억 하자. 1억. 1억도 지금 손에 안 쥐어봐갖고 잘 모르는데 10억 하면 그제? 그럼 이제 요 상환 기간하고 저당 채권 정발행액 요 금액을요 한 4개 정도로 등분을 한번 해보는 거야. 4등분으로 나누면 그죠? 요게 2,500만 원이 되겠고 나누기서 하면 그죠? 그리고 10년을 나누기서 하면 2년 반이 되죠. 2년 6개월. 그죠? 그럼 2년 6개월 동안 2,500만 원씩을 4번 변제하면 1억을 10년 동안 다 상환하겠죠. 그렇게 하면 초기에 원금 회수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제? 초기에는 원금 회수가 거의 안 되니까 금융기관의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을 2년 반씩 균등하게 상환해 가면 금융기관의 자금력이 취약해 가지고 금융기관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초기에 이 금융기관의 취약한 자금력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초기에 좀 많은 금액을 변제해 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 이 저당 채권 종반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요 나눠진 각 그룹을 트렌치라고 합니다. 트렌치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트렌치에서 2,500만 원씩을 2년 반 동안 이렇게 4번 나눠서 상하면 자금이 고갈되니까 그죠? 첫 번째 트렌치에서는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트렌치에서 원금을 한 4천만 원 정도 변제해 줘. 그럼 우리가 2,500 값을 4천 상환해 주면 1,500만 원이나 더 갚아줬으니까 자금력이 훨씬 그거 되겠죠. 그죠? 상승하겠지. 근데 원래 2,500 값을 4천 갚았으니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입자에게. 그지? 그래서 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 4% 이자를 주고하는 게요. 금리를 확 낮춰줘요. 그래가지고 한 2.6% 정도 금리를 정해가지고 이 4천만 원은 2년 반 동안에 균등하게 이렇게 상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트렌치에 가서도 요 금액보다 조금 많게요. 한 3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변제해줘.
그 원래 갚을 것보다 좀 많은 걸 변제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유를 좀 낮게 정해주는 거죠. 요거는 한 2.85% 이자를 적용해가지고 2년 반 동안 또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그럼 선순위 두 개 트렌치에서 7천만 원이나 벌써 원금을 변제했죠. 그럼 남은 원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죠. 그 3천만 원을 후기 두 개 이제 나눠보면 여기에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여기에 한 1천만 원 정도 마지막 트렌치에 이렇게 하면 원금 1억이 다 변제가 됐죠. 근데 세 번째 트렌치에서 갚을 돈은 원래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보다 좀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원래 적용했던 했던 금리보다 약간 금리를 높여서 한 4.1% 정도 이자로 요 2천만 원은 또 2년 반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단 말이야. 그 마지막 트렌치에 가면 1천만 원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갚을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니까 이거는 또 금리를 조금 더 높여. 한 4.25% 정도 금리를 정해서 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출 기간 중에 상환하지 않아요. 또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요 마지막 트렌치 앞에까지는 요 금액들을 그죠? 2년 반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이렇게 상환을 해요. 계속. 알았죠? 근데 마지막 트렌치 영문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뭐야? A, B, C, D, E, F 하면 끝자가 뭐고? 요 마지막 트렌치를 Z 트렌치라고 하는데 요 마지막 트렌치에서는 대출 기간 중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습니다. 대출 기간 중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에 가서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기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지 대출 기간 중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지막 트렌치는. 그리고 이제 선순위 1순위 트렌치에서 원금하고 이자 지급이 다 끝났죠. 그럼 1순위 트렌치에서 원리금이 다 지급되면요 비로소 2순위 트렌치에서 원금 지급 들어가요. 그리고 또 2순위 트렌치에서 원금과 이자가 지급이 다 끝나죠. 그럼 원리금이 다 지급이 끝나야 비로소 이제 3순위 트렌치에서 원금 지급 들어가고요. 또 3순위 트렌치에서 원리금 지급이 다 끝나면 마지막 트렌치는 만기에 가서 또 한꺼번에 원리금을 지급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때 계층별로 그죠? 선순위부터 계층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급해 가는 거지. 그래서 다계층 채권 용어가 이렇게 표현한대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취약한 자금력을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S는 대부분보다 CMO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증권이 바로 CMO예요. 그 다음에 CMO의 제일 중요한 특징 잘 봐요. 이 보통 트렌치 수를 4개 아니면 5개로 나눕니다. 4개나 5개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봐. 1순위 트렌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 2순위 트렌치, 3순위, 4순위 트렌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전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트렌치마다 이거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트렌치별로 모두 다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는 일체 없어요. 전부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전부 다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전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트렌치를 뭐란다? Z 트렌치를 하는데 이 마지막 트렌치는 대출 기간 중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만기의 원가이자를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불하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채권. 이걸 바로 다계층 채권이라 한다. 자, MBS에서는 요 정도까지 다 구분하면 한계를 맞출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내는 포인트는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을 누가 가지느냐. 이걸 구분한 게 가장 많아요. 여기서 그냥 가장 많은 답을 요구하는데 T 하나, B 하나면 투자사나 금융기관 하나 나눠가지고 B만 2개가 있으면 금융기관, 뱅크가 2개를 다 가지고 B가 없고 T만 나오면 투자자가 둘 다 갖는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시험에 너무 틀린다 또. 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3월 첫 번째 모의고사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MB에서 중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1. MBT에서 MBB, MPTB, CMO 이렇게 둘 다 주는 거는 B가 없어야지. 투자자에게 모두 매각하면 그지? T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답이 MPTS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오만 걸 다 적어놔요. CMO라도 여기 없는 걸 답으로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MBS 말고 ABS를 답으로 찍는 사람도 있어요. 지랄. 참. 다 알 것 같지? 모른다니까. 그래 안 된다.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게 정리가 문제 되면은,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90% 이상 이미 다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요 CMO,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는 게 CMO다 보니까 이 CMO의 특징도 한 번씩 시험에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MBS에서 나온 거는 거의 100% 그냥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꼭 한 개 나올 거예요. 대비책을 씌우시고. 자, 금융 조달 방법으로 갑시다. 354쪽이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354가? 몰라, 뭐나, 페이지나. 금융 조달 방법 해가지고, 그 부동산 투자 회사 나오는데, 그 몇 페이지야? 354 맞지? 자, 이 금융 조달 방법은 크게는 지금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바이낸싱 신디케이트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융 조달 방법에서만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두 문제. 아주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자, 부동산 금융은 담보금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회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방법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다른 형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냥 고정적으로 두 개는 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거는 두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리츠가. 그다음 이제 리츠하고 뭐 부분갈 정도로 중요한 게 두 번째 프로젝트 바이낸싱이죠. 이것도 역시 중요하고 세 번째 신디케이터는 시험하고 거의 관계없어요. 요즘은 잘 안 다뤄요. 안 다루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가 워낙 중요한데 그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가 지금 몇 페이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렇게 언급을 해놨노? 쭉 넘겨보면 그죠? 뭐 몇 장에 걸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놨죠. 그거 더 넘겨봐. 한참 있어. 지금 뭐 그래 그까지 지금 몇 장이야 도대체? 354페이지부터 해갖고 306 뭐 거의 한 3 그죠? 한 10페이지 가까이에 걸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 놨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참 힘들게 돼 있어 책이. 그래서 자 오늘 그 프린트물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그 보충자료 부동산 투자회사법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이 금융조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문제짜리란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이걸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같은 말이고요. 여기 투자라는 용어를 빼가지고 부동산 신탁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 신탁하고 부동산 투자 신탁은 완전히 다른 말이고요. 용어 자체가 그냥 부동산 투자 회사나 부동산 투자 신탁은 같은 말인데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야. 주식회사. 부동산에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이걸 이제 영어로는 리얼 에스테이트. 리얼 에스테이트가 뭐야? 부동산 아닙니까? 리얼 에스테이트가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머리를 따서 이걸 읽어보니까 리처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 리처 전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를 리처를 하는데 리처 그러면 딱 기계적으로 딱 떠올라야 되겠죠. 아까 리처는 우리 부동산 금융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지분 금융과 사채를 발행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부채 금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매자님 금융도 있었고 그죠? 근데 그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것이 신디케이트라든가 리처가 있다 그랬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배운 MBS나 ABS 이것은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저당 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요 MBS나 ABS는 대표적인 부채 금융이란 말이야. 저당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부채 금융인데요. 요 신디케이트하고 부동산 투자사 요 리처는 대표적인 지분 금융이라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지분 금융인데요. 그래서 리처 그러면 지분 금융을 대표하는 상품이니까 지분형 자금 조달 기법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 요게 기계적으로 딱 써야 돼. 지분형 간접 투자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리츠가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역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야. 주식 발행 등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상장을 해요. 그럼 투자들이 당연히 주식을 사들이죠. 그럼 그 대가로 자금이 유입이 되겠지? 주식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 자금을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이 뭐야? 부동산 전문 투자니까 부동산이겠죠. 그죠?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상품 또 부동산 소유 지분 이런 또 뭐 하여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서 되돌려주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이게 바로 리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주식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주식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 자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생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 되돌려주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이걸 리츠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지? 거기 리츠의 의 1번 봐. 동그라미 1. 부동산 투자 의.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 일반 프린트물 동그라미 1 보라고. 젠장. 지금 프린트물 하고 있어. 책 보지 말고. 책 갖고 이러면 정리 못해. 이거.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소액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회사의 경영 능력으로 수익을 내서 이 수익을 투자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일종의 뮤추얼 펀드 성격을 지니는 투자 기구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로만 설립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부동산에만 전문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일종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입하는 펀드, 뮤추얼 펀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펀드하고 똑같은 건데요. 차이점은 이거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펀드에 한번 가입해 본 적 있어요? 어떤 펀드 가입해서 봉주로 차이나 펀드 이런 거 한번 가입 왔나? 봉주로 차이나 펀드라는 게 옛날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그 차이나 펀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중국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우량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우량 기업들이 있죠. 그죠?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현대 힐스테이트라든가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이런 아주 우량 기업들이 있죠. 그럼 중국에 투자하는 우량 기업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 내 펀드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거고요. 그 기업들의 주가가 내리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펀드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입하는 펀드는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죠. 리츠도 펀드라. 리츠는 뭐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냐?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 하나 사두고 대구에 있는 토지도 하나 사고 또 저기 호남에 있는 뭐 공장도 하나 투자하고 그죠? 개발 사업에도 좀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 그 가격이 상승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이 크겠죠. 그 수익을 투자에게 배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하고 똑같은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란 말이야. 이렇게 주식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소액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자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배당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지금 개발 자금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 걸 지분금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분금융. 그죠? 그리고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죠. 리츠라는 투자 전문 회사가 발행한 주식만 딱 사놓고 있으면 투자는 이 전문가가 해주고 수익은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그죠?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리츠가 왜 중요하고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리츠가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투자 방식이 직접 투자 방식밖에 없었어요. 리츠가 도입되면서 투자 방식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의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부동산이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죠? 금액이 워낙 큰데 내가 한 1억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1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해봐야 뭐 먹을 거리가 별로 없죠. 100억짜리 이런 데는 투자할 생각도 못 하잖아요. 개인들은. 소액 투자자는. 그죠? 그런데 리츠가 도입되면서 소액 투자자도 우량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리츠는 무수히 많은 수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뭐 1000억 정도 막 이렇게 자금이 확보되면 그죠? 100억짜리 200억짜리 아주 우량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은 투자에게 되돌려 주니까 그죠?
내가 1,000만 원짜리 주식만 사놔도 10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도 우량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리츠는 상당히 유용성이 높고요. 또 실제 이 리츠가 활성화되면은 부동산상은 엄청난 파괴를 갖게 됩니다. 리츠가 빨리 활성화돼가지고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야 돼. 리츠 이게 한 개가 보통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리츠 하나에서만 그죠? 1년에 1,000억 정도를 투자한다 가져봐요. 리츠가 100개만 설립되면 얼마가 부동산에 돈이 떠돌겠습니까? 안 그래 그죠? 시장에 계속 돈이 넘쳐나는 거야. 온데 파헤치고 투자를 하니까 먹을 거리가 그만큼 많고 우리도 할 일이 많겠죠 실제 그죠?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리츠가 활성화되면은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다 몰려오겠죠. 그럼 다른 자본시장이고요. 주식시장이나 예금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리츠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다른 시장에서 견제를 할 필요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리츠 법에 독소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면제가 안 돼요. 법인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법인세 내고 나면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야 리츠가.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다. 자 리츠 그러면 일단 지분형 간접투자, 요 간접투자 시대를 연 게 리츠니까 상당히 유용성이 높고 의의가 있습니다. 리츠는 자 크게 리츠의 종류 거기 보시면 그죠? 부동산 투자회사 종류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가지가 있죠. 리츠 종류해가지고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중에 자기관리 리츠만 실체 회사예요. 실제 회사를 쓰여놓고 진짜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를 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야. 서류상 회사. 그러니까 이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명목회사라고 하는 거죠. 명목회사. 그래서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처럼 명목회사지 실체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줄짝 쳐놨지.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그랬죠.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해. 실체 회사니까 직접 수행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여기는 이제 상근 임직원도 있어요. 상근 임직원도 당연히 둘 수가 있고 그리고 본점의 지점도 당연히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죠? 전문가가 있죠. 전문가가 요 회사 내에 자산을 직접 투자 운용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를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 하거든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 이걸 5명 이상 확보해 가지고 자산을 직접 투자 운용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실제 회사니까. 그런데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는 명목회사죠. 서로만 존재하는 회사라. 그러니까 종이로만 만들어진 회사에 그 뭐 상근 임직원이 있다거나 본점에 지점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류상 회사에 무슨 상근 임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제? 그러니까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는 상근 임직원도 둘 수가 없고 본점에 지점도 당연히 설치할 수가 없어요. 뭐 지점이 있다거나 상근 임직원이 있으면 서류를 조작하고 자금을 뒤로 빼돌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명목회사니까 그런 거죠. 종이로만 만들어진 회사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근 임직이나 지점을 둘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니까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로 반드시 업무를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 필수로 위탁해야 됩니다. 위탁을 해야 돼. 업무를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위탁하는 회사 이름을 알아야 돼. 어디에 업무를 위탁한다고? 자산관리회사.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반드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돼요. 직접 수행을 못한다 이 말이야. 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니까. 알았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모른다. 지금 뭐가 실체 회사고 뭐가 명목회사인지를 구분 못하면 한 개 틀려요. 이 자체를 구분하는 걸 요즘 자주 냅니다. 그래서 여기 리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실체 회사를 수행해놓고 직접 자산의 투자 운용을 수행하면서 전문가를 5명 이상 확보해가지고 상근 임직원도 이렇게 두고 본점에 지점도 설치해가지고 자산을 직접 투자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는 바로 자기관리 리츠를 뜻해요. 자기관리 리츠를 뜻하는데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요놈이 활성화돼야 시장이 파괴를 갖는 거야. 부동산 시장이.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 지금. 왜 그런가? 요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처는 법인세를 면제해줘요.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데 요 자기관리처럼 법인세를 면제를 안 해준단 말이야.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행부상 법인세가 워낙 높게 부과되니까 법인세를 내고 나면 수익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설립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츠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데요. 거기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4페이지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거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그죠? 여기 그 3페이지에 보면은 뭐 리츠의 종류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보면 되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하는 게 있죠. 그게 3페이지에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구분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 자산관리회사라는 게 이거란 말이야.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구조처럼 명목회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직접 수행을 못하죠. 그러면 투자 운영 업무를 여기에 위탁한다 그랬잖아. 자산관리회사에. 그죠? 그럼 거기 봐봐.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리츠 또는 기업구조적 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 그러니까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에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좀 해주세요 하고 위탁을 하잖아. 그죠? 그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뭐라고? 자산관리회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하고 구조정치는 반드시 업무를 어디에 위탁하라고?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합니다. 자산관리회사라는 용어를 알아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2번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리츠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했죠. 그럼 요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겠죠. 투자할 때 그죠? 자 올해는 투자를 할 때 지금 저 수도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가 붕붕붕 뜨고 있으니까 우리 전체 자금 중에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다가 한 30% 투자해보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대구 지역 같은 데는 뭐 동구하고 저 달성군, 여기가 지금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데, 대구 달성군 쪽에 토지에 우리가 또 한 30% 투자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하고요. 그 1년 뒤 이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하는 회사. 이걸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하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자산관리회사는 봐봐. 요 두 회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업무를 위탁을 해야 되죠. 그 업무를 위탁하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야. 그러면 이 회사는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이제 자산을 투자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런 회사고. 투자 자문회사는 이 리츠에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그죠?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또 결과가 나면 이번 투자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참 잘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는 좀 고려해보고 투자 비율을 좀 줄이자면서 투자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주는 그런 회사 이걸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 대충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직접적인 포인트는 4페이지 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도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 리츠 법의 내용을 그죠? 교재에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장하게 수록을 해놨는데 뭐가 시험 포인트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보면, 자, 리츠가 지금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구조정치가 있죠. 근데, 실제 회사를 설립해놓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건 자기관리 리츠지. 그러니까 그 맨 앞칸이 자기관리 리츠 아닙니까? 그 자기관리 리츠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숙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포인트. 리츠는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지 않습니다. 설립시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요. 인가를 받지 않고 발기 설립으로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그러니까 그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의결 정도수만 되면 자동적으로 리츠가 설립되도록 설립 절차를 간소화시켜 줬습니다. 리츠는 반드시 발기 설립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가 설립이 아니고. 그다음에 리츠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리츠가 설립할 때 최소 자본금이 있어. 최저 자본금. 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관리 리츠는 5억 이상,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은 3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 회사가 설립되는데 이 자본금을 확보한 후 자기관리처는 5억 이상, 위탁관리 구조처는 3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리츠가 바로 설립되는 게 아니고 설립 후 설립은 이제죠. 요 자본금 요 규모를 확보하고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의결 정수만 딱 차면 회사가 설립되는 거죠. 국장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인가 없이 발기 설립으로 설립이 됐죠. 설립이 되면 자기관리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영업인가를 받는 게 설립인가가 아니고 영업인가를 받고 위탁관리나 구조조정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에 우리가 설립했습니다 해서 등록을 해야 돼. 인가가 아니고 이것들은. 그리고 이제 인가나 등록을 하고 나면 바로 또 영업을 하느냐? 아닙니다. 리처가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 아니야, 그지?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5억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까? 요 우리 건물이 얼마짜리인데, 그죠? 140억이라 그랬죠, 이 건물이. 근데 5억 가지고 어디 뭐 요 건물 뭐 화장실 문고리만 살 겁니까, 그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영업인가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 인가나 등록 후 6개월 내에 자기가 알처럼 70억 이상 위탁관리나 구조조정처럼 50억 이상 자본금을 확보를 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영업을 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자본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본금은 언제까지 확보하나? 인가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알려치는 얼마? 70억 이상 위탁관리나 구조조정처럼 50억 이상 이 수치 꼭 알아야 돼. 최저 자본금은 자기가 알려치는 5억 다른 거는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나 등록 후 확보하는 자본금은 자기가 알처럼 70억, 다른 이처럼 50억 이상. 요 수치가 절대 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자, 다 외우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최소 설립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3억이나 5억이죠. 그래서 최저 자본금 5억이나 3억은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다. 현물 출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3억이나 5억은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으로 조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현물자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인가 후 확보하는 자본금은 70억이나 50억 이상을 확보하라 그랬죠. 요 금액에 대해서는 100% 모두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 포인트라. 그러니까 리츠는 최소 설립 자본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조달을 하라는 뜻이죠. 그죠? 물건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현물 출자로는. 그러니까 리츠는 현물 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현물 출자로는. 설립 자본금은 이 최소 설립 자본금은 반드시 현물 출자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현물 출자 방식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식 발행 등을 통해서 현금으로 설립 자본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지. 설립을 현물 출자로 가능하다 그래서 큰일 나요. 현물 출자 방식으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그다음에 리츠가 이제 이렇게 설립 자본금을 확보할 때 주식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그죠? 그랬지? 주식을 발행해갖고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주식을 발행했으면 반드시 발행 주식의 30% 이상입니다.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우선 제공을 하라. 그러니까 일반 투자들이 먼저 30% 이상 주식을 청약한 후 임원들이 주식을 사들여야 돼. 일반 투자들이 30% 사기 전에 임원들이 다 쓸어다 버리고 이러면 경영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 이상은 일반인의 청약에 먼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리처가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 기업 구조조정 리처가 있다 그랬죠. 요 전부 다 시험 포인트입니다. 이 수치가. 자, 한 사람이 주식을 소유해서 한도는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 리처는 50% 이내. 1인당 50% 이내까지만 주식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자기관리 리처는 30%고 위탁관리는 40%였단 말이야. 그게 둘 다 50%로 바뀌거든요. 이 수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처는 제한이 없어요. 한 사람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왜냐? 이 기업 내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이치니까 원활하게 현금을 조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한 사람이 많이 사줄수록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은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자기관리나 위탁관리처럼 1인당 50% 이내에서만 주식 소유가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처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죠. 그럼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리처는 총 자산의 80% 이상입니다.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니까 총자산의 70% 이상은 반드시 부동산으로 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에 70% 이상 투자하고 유가증권에도 10% 정도는 투자를 하라 이 말이죠. 이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라는 게 뭘까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이 우리가 좀 전에 배운 MBS라든가 ABS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MBS나 ABS에서도 한 10%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된 부동산 있잖아요. 주택, 상가, 공장 이런 부동산 있죠. 토지 이런 부동산에 70% 이상을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유가증권 합친 비율이 80%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니까 부동산에 70%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 반드시 전체 자금의 70% 이상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죠. 그럼 그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 배당을 해야 된다. 그죠? 수익이 나면 수익을 반드시 배당을 해야 되지. 근데 원래 수익은 자기 관리 리처든 위탁 관리 리처든요. 전부 자기 관리 리처, 위탁 관리 리처, 기업 구조적 리처가 원래 수익은 전부 다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돼. 90% 이상. 그래야 되는데 이 자기 관리처는 법인세 면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90% 이상 수익을 배당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니까 법인세 면제받는 게 워낙 크니까 수익이 확보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 관리처는 법인세를 면제를 안 해주니까 90% 배당하면 지가 먹는 수익이 10%밖에 안 되겠죠. 법인세도 못 내요. 법인세가 1년 법인의 수익에서 보통 15%에서 27%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법인세 한 개를 낼 돈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처는 법인세, 자기가 쓰던 위탁하던 구정쓰던 법인세 요것만 이게 면제가 안 되지, 나머지는 그죠? 전부 다 세제 혜택이 엄청 큽니다. 나머지 그 조세, 법인세 외에 나머지 우리 부동산 취득, 리처가 부동산 투자니까 부동산 사야 되죠? 그럼 살 때 취득세 내겠죠? 그리고 또 수익 나면 팔아야 되지? 팔 때 양도소득세 내겠죠? 취득세, 양도소득세 계속 내야 되잖아. 그죠? 뭐 등록 면허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다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50% 이상 감면되거나 아니면 비과세됩니다. 조세 혜택이 엄청나게 크다고 리처는. 그러니까 리처는 조세 혜택이 굉장히 크니까 한 개 세금이 그죠? 절감이 되면 자 취득세를 갖다가 깎아주면 거기에 변기되는 조세도 다 인하가 되는 거지. 이게 이제 한 파이프가 그죠? 한 개 간에서 파이프가 나오면 거기에서 쭉 따라서 간이 따라서 나와. 이걸 도관체라 하거든. 도관체. 그래서 하나의 세금이 혜택을 받으면 나머지 세금도 줄줄이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리처는 도관체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세제 혜택이 큰데요. 나머지 세금을 다 절감한 걸 다 합쳐도 요거 한 개 내기가 빠듯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리처는 설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죠? 법인세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원래 90% 이상을 다 배당해야 되지만 이것들은 90%를 배당해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요. 90% 이상 배당을 해도. 그런데 자기가치는 지금 수익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설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설립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자기가치는 50% 이상만 수익을 배당해야 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어. 원래 법은 90%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례 조항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50% 이상만 배당하면 되도록 허용해준다. 그럼 50% 배당하면 그만큼 리처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한시로 적용되는 조항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올해 지나고 나면 이게 올해까지니까 내년에는 시험을 못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툭 불구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요. 리처가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회사라. 근데 한번 봐봐. 설립 자금은 5억하고 그 다음에 뭐 6개월 후에 확보하는 자금이 70억인데 이 다 합쳐봐야 80억이 채 안 되잖아요. 그죠? 80억이 안 되는데 이 건물 한 개도 투자 못 하는 거죠. 요 건물에 140억짜리인데 안 그러나.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처는 금융에서 자금을 차입하겠죠. 금융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운용을 하지 않으면 자금 규모가 적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그죠? 당연히 금융에서 자금을 차입하는데요. 원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자기 자본의 2배라 2배. 그럼 자기 자본이 100억이라 해도 한 200까지 차입하면 3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요 건물 2개 사면 끝이잖아. 그지? 너무 비장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만 거치면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자금 차입을 허용해 주고 있다면 거기 박스에 나와 있어. 사채 발행 및 자금 차입 돼 있지? 없나 극하네.
있을 건데. 차익과 사채했고 있네 중간점에. 에? 원칙은 자기 자본의 2배 이하입니다. 에? 그러나 자기 자본의 2배를 기하는 게 아니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 시에는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10배를 기억하라고. 에? 그럼 자기 자본이 봐 100억이라고 치자 말이야. 설립 자본금하고 요 6개월 위에 확보하는 자본금이 100억이잖아요. 만약에 100억이면 10배까지 차입하면 1000억을 차입하겠죠. 그럼 지돈까지 합하면 1100억 아니야. 그 정도 돼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리츠는 그죠? 금융계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운영을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보라고. 이 리츠 한 개가 그죠? 리츠 한 개가 1년에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1000억이라고 치자 말이야. 자기 자본하고 차입한 것까지 합치면 그죠? 그 정도 가까이 안 되겠나? 자기 자본을 10배까지 차입하니까. 그지? 그럼 1000억인데 부동산에 70% 이상 투자를 하겠죠? 그럼 리츠 한 개에서 700억 이상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10개만 투자해도 7천억이죠. 한 개가 700억이면 리츠 한 개가 리츠 10개가 투자하면 7천억이 되는 거고 100개 같으면 7조 원이 투자가 되는 거야. 부동산 시장에 1년에 리츠가 100개만 설립해갖고 7조 원씩 부동산에 투자를 해대봐요. 그죠? 온 전국을 파헤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안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는 절대 불경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기가 리츠가 100개만 설립해서 활동을 하면요 정말 파괴력이 커질 겁니다. 근데 이 법인세를 지금 면제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설립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빨리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빨리 해. 이거 빨리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야 리츠 진짜 100개만 설립해갖고 활동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자고 일어나서 엉해야만 하면 돼. 돈 벌 거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자금이 부동산에 다니면서 그죠? 시장에 활성화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빨리 일이 돼야 되겠죠. 다음 총선 때 좀 밀어주세요. 출마하면. 내가 바꿔 버릴게 가서. 그래서 국회의원들 막 똥물을 퍼지기시라도 저거 좀 개정을 해야지. 아, 참 안타까운 거다 이제. 빨리 진짜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리츠는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죠. 근데 요즘은 이제 회사가 어렵고 자금이 좀 고갈되고 하면 대부분 회사에 등치를 키워서 부도나지 않으면 인수합병을 하잖아요. 그죠? M&A 같은 걸 많이 하죠. 근데 리츠가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가 그죠? 밥그릇 만드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면 회사 성격이 완전히 이게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인지 밥그릇 만드는 그릇 회사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리츠는 반드시 리츠끼리만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아닌 회사는 합병할 수 없다. 그게 합병 제한 규정도 아마 있을 거야. 찾아보면은 리츠는 리츠가 아닌 그 다른 회사하고는 절대 같이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 그 도표 자체가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수치들 있잖아요. 직접 시험 문제 이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 3억 5억 70억 50억 그죠? 그 다음에 특히 리츠는 현물 출자라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에 어떤 게 실체 회사라서 자산의 투자원을 직접 수행하고 어떤 것이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업무를 위탁해야 되는지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명목회사면 둘 수가 없는 거고 실제 회사라면 상근 임직원도 둘 수 있고 지분도 둘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구분한 개념이. 그리고 구체적인 요 숫자들 있잖아요. 그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라든가 또 일반인 청력에 제공해야 되는 주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억을 다 해야 돼요. 우리 개론에서 숫자를 외워야 될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리츠 외에. 요 외에서 숫자를 외워야 될 거는 안 나와. 숫자 외우는 거는 딱 요거 3억, 5억, 70억, 50억, 30%, 뭐 50% 있죠. 요런 거는 꼭 외워야 될 숫자예요.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프린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교재 그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그죠? 여기 제가 알려드린 요 오늘 정리한 거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책에 찾아서 줄을 쳐 놓던지, 그렇게 하면 좋겠죠. 책을 보시면, 그죠? 좀 지나면 이건 또 어디 간지 없을 거니까, 그지? 급하면 그 화장실 들어가서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에 찾아서 줄을 쳐 놓으면 좋은데, 내가 책을 찾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산만하게 돼 있어가지고, 도표를 하나 딱 완성해주면 좋겠는데, 도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요. 요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금융동원 막비 부동산 투자 리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조달 기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 세 번째 신디케이트가 나왔죠. 프로젝트 파이낸싱부터 칠판이 없어서 안 되겠다. 좀 지우고 합시다.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